오늘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어떤 점이 바뀌는지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자거래 해본 분들이라면요, 이 예. 공인인증서 안 써본 분들이 없습니다. 예. 좀 깔아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예. 이를 폐지하고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과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인인증 쓰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 공인인증서의 어떤 우월적 유일하게 공인인증서만 인정되던 예.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인증 효력이 없어지고 다른 인증서와 이제 동등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느끼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불편한 점, 성가신 점들이 네.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생각될 수 있었어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공인인증을 쓰게 되면은 액티브 X랄지 네. 뭐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 깔려고 그러는데 맞아요.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도 있고요. 깔 때마다 조금 성가시잖아요. 맞아요. 불편하고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느끼는 게 공인을 쓰려면은 비밀번호, 패스워드 이게 복잡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처음에 영어 알파벳, 그다음에 숫자, 맞아요. 그다음에 또 뭐 특수문자까지 해가지고 네. 뭐 8자나 10자 해라. 저도 잘 못 외워요. 어디 갈 때마다 막 적어놓는데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어도 잊어먹고 이게 네. 그런 거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문이나 홍채, 지문은 우리 사람한테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예. 자기한테 홍채도 그렇고 또 숫자로 하더라도 한 6자리 정도로 간단하게 무슨 영문자 아니 특수문자 없이 간단하게 네. 숫자 정도로만 쓸 수 있게 그렇게 되면 비밀번호 쓰는데 아주 편해질 것 같고 예. 세 번째는 우리가 이 공인인증서를 쓸 때 다른 데 가서 쓰려고 그러면은 PC에 있는 거를 USB에 다운받아 가지고 맞아요. 이동형 매체에 다운받아 그걸 들고 와 가지고 다시 깔고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인증서를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앱에만 접속하면은 예. 다운받아 쓸 수 있게 편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인터넷 거래를 할 때 한결 편해지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이번 개정으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이 이제 11일인데 12월 10일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다른 인증서에 인정되지 않던 어떤 우월한 효력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월하다는 건 다른 것보다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이건 믿을 수 있는 거다. 공인을 했다. 공인했다. 네. 이제 그런 효력이 없어지고 다른 인증서와 똑같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지만은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시고 계신 분들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쓰실 수 있어요. 예. 쓰실 수 있는데 우월한 효력만 없어지는 거고 또 유효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보기엔 이게 내가 편하네 그냥. 네. 그래서 쓰시려면 계속 쓰실 수는 있어요. 네. 계속 쓸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월한 효력이 없어지는 예.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공인인증서 쓰시던 분들은 계속 쓰던 대로 쓰면 되고 희망하면은 예. 희망하면은 네, 원하시는 분들은 쓰면 되고 예. 또 민간 인증서까지 예. 추가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새로운 민간 인증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거 뭐 회사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벌써 많이 쓰고 계십니다. 예. 예를 들면은 통신사에서 하는 패스 앱이랄지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2천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쓰고 있어요. 예. 이런 것, 그 외에도 한 10개 이상의 어떤 그런 사설 인증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형편에 맞게 편하게 이렇게 선택해서 네. 사실 그걸 예전에는 공인인증서 발급받으려면 은행이나 어디 금융기관에 가서 직접 가서 대면해서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 없이 간단하게 이런 인증서 사이트에 가서 앱을 접속해서 하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뭐 생년월일이나 이런 것만 확인하면은 네.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민간 전자 서명이 도입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새로운 뭐 여러 가지 홍채나 지문, 핀번호 이런 것도 사용해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점이 편리해지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주시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보안 프로그램을 많이 안 깔아도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액티브엑스 외에도 말씀 주신 키보드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그런 걸 안 깔아도 되니까 많이 편리해지고 좀 성가신 것도 없어질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패스워드, 비밀번호도 이거 그전에는 어디 적어놔도 자꾸 잊어먹기도 하고 맞아요. 네. 예? 또 복잡한 거 쓰려고 여러 가지 숫자, 영문자, 알파벳 다 이렇게 해서 네. 어려웠던 거 그런 게 안 해도 되니까
예. 편해지게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편리함이라는 네, 게 네. 민간 인증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혹시 해킹이나 도난에 좀 취약한 거 아니냐, 보안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그 인증 업체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업체들이 이 해킹이나 보안 프로그램을 잘 예. 깔고 있는지, 해킹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또 인증 수단들이 유출됐는지에 대해서도 정시에 제때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평가를 통해서 인증기관들이 인정해 줍니다. 네. 그러면은 인증기관 자체가 어떤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가 평가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서 앞으로는 인증서를 쓰면서 이게 뭐 해킹이 된다든지 유출돼서 생기는 그런 피해가 있었을 예. 때는 기본적으로 인증서 발급 기관들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민간이요? 예, 예. 인증 기관들이 네. 예를 들면 어떤 기관들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잖아요. 예. 그럼 발급하는 기관에서 좀 가능한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바꿔놔서 그런 발급 기관들이 보안을 더 신경을 쓸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간 인증 그 보안 기술들을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하고 또 네, 승인을 네. 해줘서 네. 이제 해킹에는 크게 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네.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자, 공인인증서 얘기를 여기까지 들어보고 이제는 그 과기정통부의 주요 네. 정책 가운데 네. 하나인 디지털 뉴딜 관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디지털 뉴딜 관련 대통령 말씀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 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내용도 들어보고 네, 왔는데, 네, 올해는 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추진 원년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거둔 디지털 뉴딜의 그 대표 성과가 있다면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성과 여러 가지 있죠. 네. 지금 대통령 말씀처럼 사실은 이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은 우리나라가 추격형 경제에서 이 선도형 경제로 나가기 위한 국가 대전환 전략인데 예. 그동안 이제 7월 달부터 우리가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성과가 있는데 제가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주 보편적으로 쓰이게 되는 건데 예. 인공지능은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학습을 해야 돼요. 빅데이터 예.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인공지능이 읽을 수 있게 데이터에다가 다 이름표를 붙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작년까지 별로 없었어요.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원래 한 3천억 이상을 투자를 해서 이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이거를 많이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위기가 나오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경력 단절 여성도 참여할 수 있고 간단하게 네.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도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참여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데 참여를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32,000개 정도 일자리가 이걸 통해서 창출이 됐군요. 만들어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제 원격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차피 또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사실 학교에 못 가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학교에 갔을 때 그러면 이 디지털의 혜택을 좀 많이 누릴 수 있게 학교 교실이 우리나라 교실이 38만 개입니다. 초중고의 교실이 이 38만 개가 되는 교실에 디지털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고성능 와이파이를 올해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22년, 23년까지 모든 교실에 이제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을 건데 그걸 원래 저희들 하고 있고 예. 세 번째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 비대면 사회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은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이게 비대면 준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정부가 8만 개 중소기업에 그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라고 그러는데 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만 개 중소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디지털 포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디지털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보면은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디지털을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교육하고 역량을 키우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 근처에 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나 네. 뭐 도서관, 그다음에 뭐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가까운 시설에 가서 예. 간단하게 교육을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디지털 배움터라고 합니다. 디지털 배움터요. 배움터인데 디지털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어르신 좋아하시고 되게 참여해서 댓글도 보면은 너무 좋은 거라고 재미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런 거 저는 원래 1000개 구축 시작을 했습니다. 네. 1000개 디지털 배움터를 시작했고 내년에도 1000개 이렇게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이 코로나 또 네. 포스트 코로나라고 하죠. 네. 코로나 이후의 삶까지도 고려하는 네. 그런 디지털 전략들이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서 네. 빼놓을 수 없는 게 네. 바로 디지털 데이터 댐입니다. 이 데이터 댐이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데이터 댐은 우리가 다목적 댐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냥 일반 댐이요. 예, 예. 네. 그걸 비유를 들려 설명드리면은 산업화 시대 제일 중요한 게 전기잖아요. 그렇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지금 문명도 유지가 할 수 없는데 예.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데 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은 여러 강줄기에 있는 물을 모읍니다. 물을 모으면 이 물을 모아가지고 발전기를 돌려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예. 이 생산된 전기를 공장에도 보내고 학교에도 보내고 병원에도 보내고 우리 가정에도 보내고 방송국에도 보내고 예. 이렇게 전기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데 데이터 댐이라는 거는 여러 분야의 데이터를 모읍니다. 그럼 그게 이제 빅데이터가 되는 네. 겁니다. 빅데이터를 모으면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학습시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면 네. 이 학습된 알고리즘을 여러 군데 보내요. 그럼 그걸 공장에서 쓰면은 스마트 공장이 되는 거고 네. 학교에서 쓰면 스마트 교육이 되는 거고 병원에서 쓰면 스마트 의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보다 어떤 효율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게 데이터 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정리하자면 AI 발전이 바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네. 그 밑거름이 되는 데이터를 모으는 맞습니다. 그 과정이다 이렇게 네, 네.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최근에 내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디지털 뉴딜 관련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 중점 사업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예, 내년에 예산이 이제 국회 통과됐는데 한 7.6조 원, 7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좀 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은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용 데이터. 예. 사람으로 치면은 이 식사하는데 밥 같은 거예요. 예. 이거를 더 많이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50 정도 구출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말뭉치라고 언어 관련돼서 합니다. 우리 지금 말뭉치요. 예, 900만 건 정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뭐 AI 스피커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이런 AI 스피커 같은 것들이 음성을 인식하는데 성인의 남녀 음성만 주로 인식을 해요. 예를 들면 아기들이 하는 얘기를 할지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건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군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쓸 수 있게 다양한 그런 말뭉치를 구축하는 사업을 내년에 계속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기에 여러 군데 이제 인공지능이 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의료 병원 분야입니다. 예. 대표적인 사업 하나 중에 저희들이 닥터 앤서라고 그러는데 대답을 하는 앤서. 의사죠. 예, 네. 닥터 앤서인데 이걸 예를 들면은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폐암이나 당뇨 이런 12가지 질환에 대해서 예.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학습된 인공지능이 의사 선생님과 같이 어떤 질병인지 네. 진단을 하고 또 치료법도 얘기를 해주고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주치의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 될 겁니다. 네. 되고 또 우리 자율주행차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도
고속도로는 올해부터 좀 깔고 있는데 내년에 네. 국도 분야의 한 45% 이상의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할 겁니다. 아, 예. 그렇게 되면은 정부에서는 27년 정도 이제 완전 자율차가 상용화될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내년부터 이렇게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단순히 사업으로 그칠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또 항구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기반을 닦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활용이나 유통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법제도, 데이터 기본법이라고 가칭할 수 있는 이런 법.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한 디지털 포용, 데이터나 디지털 사회에서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네. 디지털 포용법.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 있는 예를 들면 도서관에 있는 거, 박물관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집현전법 이런 한 3가지 정도의 법을 또 내년에 네. 저희들 중점적으로 좀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오늘 차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네네. 들립니다. 그만큼 인공지능은 미래의 성장 동력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거대한 문명사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여 경제사회를 포괄하는 혁신 과제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시대 변혁의 당사자인 국민,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 주체인 기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학계 등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 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 제조 기술과 같이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유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부 주도로 인공지능 미래 구상과 또 국가 전략을 발표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설명을 쭉 들었지만은 데이터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하는 그런 것들을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한 게 제일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은 데이터가 많아야 많아야죠.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기본이 되는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 게 어쩌면 이제 제일 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예.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가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2025년까지 10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AI 10만 명을 키우려고 합니다. 10만 양병설처럼 인력을요? 예, 네. 인력을 전문가들을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인공지능 국가 전략에 따라서 그렇게 인재 양성을 시작했다는 거 그게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또 인공지능이 똑똑해진다는 거는 네.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인공지능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 안에 있는 반도체가 똑똑해지는 아,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됐을 때 실제로 돈을 어디서 벌 수 있느냐? 제일 크게 벌 수 있는 게 결국 인공지능 반도체에서 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인공지능 반도체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메모리 반도체와는 좀 다른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을 살려서 지금부터 우리가 인공지능 반도체에 투자를 하고 연구 개발을 한다면은 인공지능 반도체 강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그런 준비를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착실히 되면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공지능 반도체나 여러 분야의 우리 경쟁력을 가지고 또 국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데이터댐을 구축하고 또 전문가를 양성하고 AI 반도체까지 개발한다 이런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이제 이어질수록 기술의 오용에 대한 그렇습니다. 어떤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정말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인공지능이 사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인공지능한테 제공되는 데이터가 편향이 되면은 예. 그럼 편향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정부나 우리 사회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걸 한마디로 이제 인공지능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 예.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박희정 통보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전문가들 또 학계 연구계 같이 모여가지고 인공지능 윤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판 인공지능 윤리를.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 가지가 인공지능 윤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 발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존엄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사람의 존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결국은 우리 사회 공동체 공동선에 기여할 수 있는 인공지능.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란 거는 결국 두 가지 앞에 얘기한 인간의 존엄과 사회 공동체 공동선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돼야 된다는 예. 이 세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어떤 3대 전략으로 보고 예.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많이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결국 아무리 기술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도 어떤 사회가 되는가는 우리가 선택하기에 달려 있는 것 구성원들의 같아요. 선택이다. 예, 우리가 예. 우리 구성원들이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네. 다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오늘 이렇게 전자서명법 개정안과 더불어서 디지털 뉴질 전략까지 두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법이나 제도가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